이 불안감은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불안감을 이렇게 긍정적인 치료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치료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요 근래 이렇게 우리 환자들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조급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암은 조급증을 가지면 더 잘 안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느긋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은 암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100m 달리기는 아닙니다. 마라톤이거든요. 긴 세월이 필요해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치료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내는 기준에서 보면 5년을 많이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치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5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재발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한다면 또 무한정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저는 3년, 5년을 이야기를 해요. 대개 3년이 되면은 3년 이내가 거의 재발 전이가 될 사람들은 그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나면 이제 한숨 돌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도 관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재발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한을 정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0년이에요. 대개 이제 10년 지나서 이상이 없다.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어디 나가서 나 무슨 암 걸렸는데 나 완치됐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재발이 한 드물게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거의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거거든요. 암은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 뭐 몇 달 사이에 치료되고 하는 병이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수술하고 항암 다 끝나고 갔더만은 교수가 완치됐다고 한다. 그거는 완치가 아닙니다. 완치됐다고 하면 그 병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암은 관해가 된 거지 그거는 완치가 아닙니다. 완치는 10년이 지나도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 17차 임상통합의학 암학회 세미나를 개최를 했거든요. 저희 세미나는 우리가 의사들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직접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삽입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쉬운 용어로 해서 조금 너무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임상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이름도 임상통합의학 암학회거든요. 중요했던 게 CTC라고 해서요. 이제는 암을 찾는 방법도 좀 더 첨단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CT나 MRI 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디엔가 암이 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걸 찾는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암세포가 보이면 미리 항암을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내가 면역이 부족하다. 그 면역을 강화를 암세포가 보이면 더 강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CT나 MRI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찾는 방법, 조직을 가지고도 하고 혈액을 가지고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산균도 그냥 우리가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 오면 환자들한테 이거 장에 좋습니다 하고 유산균 제제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산균도 이제는 항암 약물에 버금갈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된 게 보면 그 저명한 잡지 캔서지나 네이처지에 이렇게 SCI급 논문들이 나와 있는 그런 유산균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유산균을 가지고 장도 좋아지고 면역도 올리고 암도 치료하는 그런 첨단 그런 부분들도 나와서 그 소개하는 자리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제품으로 곧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알리는 이제 이런 기회도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또 합니다. 해마다 2번 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내년 봄에도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그리고 첨단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첨단을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겠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된다. 암을 종종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내년 봄에 그런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또 알리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I 시대가 암 환자 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AI 같은 게 등장을 하면 사실 우리 세미나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 변화 또 암하고 관련돼서 이런 변화를 여러 가지 팩터들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팩터들하고 서로 연관성을 연구를 이렇게 실제 연구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몇 번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만 어제 그날 나온 게 10에 29승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기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경우 수를 AI가 다 이렇게 해주고 AI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떤 암치료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은 수많은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AI가 확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앞으로 AI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희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정말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즘에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게 지금 정확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AI가 상당히 도와줘요. 그럼 AI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부분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싹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맞는가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게 정말 근거가 제대로 있고 이런 부분인가는 AI를 통해서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AI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AI가 말하는 부분을 100% 받아들였을 때 AI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지 AI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해가지고서 찾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것을 그러면 수많은 것 중에서 오차가 생긴 부분을 소개를 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I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AI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AI가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그래서 밀려 있는 부분들이 또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 큰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그것만 믿고서 와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느냐 왜 이것은 이렇게 안 해주느냐 말씀을 하셔서 이건 또 AI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 하는 이런 생각들도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AI는 항상 우리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 정보를 인용을 하되 검토를 꼭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AI가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AI를 엄청 챗GPT 들어가셔가지고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100% 신임을 하면은 안 돼요. 거기에는 그게 믿을 만한 거지만 그 믿음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에 정확한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챗GPT에 자료를 넣을 때 자기의 정확한 부분들을 다 넣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넣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고
또 아니면 이 방송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도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여기에 매달려서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루시라는 분이 보내주신 거네요. 당감, 연시, 대봉 등 있는데 어떤 걸 먹어야 좋은가요? 환자들은 어떤 게 좋은지, 감잎차가 좋은가요? 뭐 당감, 근데 사실 감은 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항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감은 그렇게 크게 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감이나 연시 이런 것보다는 대봉, 약간 떫은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단 대봉도 홍시가 되잖아요. 그 연시가 되면은 단맛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럼 당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탄닌 성분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가 권하는 것은 대봉, 그리고 약간 떫은 맛이 남아있는 부분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잎차는 좋아요. 감잎차는 비타민C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감잎을 딸 때 가능한 한 이제 늦은 계절에 따는 것보다는 이제 봄이나 뭐 여름 들어가기 전에 이때 따서 말린 감잎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녹차를 위암 수술 후에 먹어도 되나요? 위암 수술 후에는 녹차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암을 수술하고 나면은 위를 갖다가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3분의 2나 절반 이상을 이제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를 수술할 때는 위 밑에,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음식이 너무 빨리 이렇게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덤핑이라는 게 잘 오거든요. 근데 덤핑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는 한 1년까지 가요. 보통 이제 빠르면 6개월 내에 해결이 되고, 아니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녹차는 이 안에 있는 카페인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테킨도 들어있고, 근데 장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장을 너무 빨리 움직이게 해서 덤핑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녹차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남숙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박사님, 췌장암 환자인데 녹차 먹어도 됩니까? 녹차는 우리가 췌장암도 이렇게 유전자 변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암은 오는 거니까 우리가 녹차 속에 있는 EGCG, 이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이 세포 자살을 시키는 효과,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를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빨리빨리 돌아가면 암세가 빨리 크는 거거든요. 이거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 주기 차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대개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암을 키우는 유전자들을 억제해주는 이런 기능을 녹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췌장암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맨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녹차 가루는 어떤가요? 하루에 티스푼 1개 정도.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녹차를 먹을 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불면증이 최소한 환자들 10명에 한 5, 6명 정도는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녹차를 먹을 때는 가능한 저녁에는 드시지 말고 주로 이제 낮에나 오전에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이제 녹차를 먹을 때 우리 티스푼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발효하지 않는 녹차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발효를 하게 되면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EGCG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좋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우전, 녹차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전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세작이죠. 세작까지는 괜찮은데 중작, 대작으로 가면은 좀 그런 성분들이 떨어지고, 특히 EGCG는요, 언제 따는 게 좋으냐면요, 그 잎이 아직
막 이제 새 잎이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어린 잎이 잊으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전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전을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남숙님께서 아까 한번 질문하셨다 또 하셨네요. 요즘 박사님 췌장암, 유방암이 많습니다. 췌장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 췌장암은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췌장암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기관이고 또 하나는 인슐린을 만들고 또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호르몬도 만들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췌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췌장 때 우리 소화효소가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이었을 때는 췌장을 자극을 많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췌장은 소화효소가 특히 동물성, 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식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췌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육식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췌장에 부담을 줄여줘요. 그런데 또 췌장에서 만드는 게 또 인슐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인슐린 자극하는 것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단당류를 많이 먹었을 때 인슐린이 자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 복합 탄수화물 속에는 우리가 충분한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영양소라든지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주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나하나로 찝는 것보다는 큰 기준을 해가지고 육식을 좀 가능한 피한다, 그리고 채식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런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이종순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항암 중에 면역이 떨어져 중단하고 있는데 의사님은 고기를 많이 먹으래서 염소탕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육식 많이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 마라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염소는 어떻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세요. 내가 꼭 육식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염소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소나 돼지보다 염소가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나 돼지는 다 사육입니다. 사육은 안에 공간에 가둬 놓고 사료를 주는 거죠. 근데 염소는 되게 방목이거든요. 자연에 있는 풀을 그냥 뜯어 먹고,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키워다니까 막 성장 호르몬, 항생제 막 이런 거 몽땅 주잖아요. 그런데 방목을 하게 되면 자연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이 풀들이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목한 동물과 사육한 동물은 차이가 나요. 방목한 동물들은 되게 비린내가 많이 나요. 사육한 동물들은 비린내가 안 나요. 그 비린내가 뭐냐면요,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류를 먹을 때 비린내가 나는 고기를 먹는 게 꼭 우리가 육류를 해야 된다면 비린내가 나는 고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양도 하지만 염소는 되게 보면 산에다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 염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항암을 하면서 정말 먹기가 힘들고 이럴 때 또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내 정상세포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거를 섭취하는 의미를 한다면 뭐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다른 육식에서 보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염소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성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회복할 수 위해서 그때만 잠깐 먹겠다 이런 의미라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전립선 암이라 합니다. 임파선까지 전이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르몬 주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 위험하지 않은지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은 호르몬 주사가 끝나고 다음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게 전립선 암에 이제 전이를 했으면은
이제 림파선까지 전이면은 뭐 수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수술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면역을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면역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면역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역을 치료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됐어요. 면역은 우리가 말하는 기력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면역은 좋아요. 그래서 뭐, 그거 검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별로 아프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기력도 좋고요. 뭐 운동을 해도 나 몇 시간 걸어도 한 번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래 면역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면역하고는 다릅니다. 면역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가 가장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해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도 면역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T세포, NK세포는 앞에 나와가지고 암세포들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고 뒤에 보조하는 세포들이 또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퍼 T셀이라는 T셀을 보조하는 세포가 있고 또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뭐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역할을 해요. 나라를 지킬 때 군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경찰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정보만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또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는 이런 다양한 한 나라를 지키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 그러면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이 힘이 약한지 공군이 약한지 해군이 약한지 약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가 아니면 취약한가. 근데 강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어쨌든 암이 생겼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올린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립선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신호를 차단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신호만 차단해 주는 겁니다. 이 항호르몬제가 면역세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신호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은 아니죠. 그럼 이 부분들이 현재 항호르몬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이는 것은 내가 면역세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죠. 일단은 그런 개념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가지고 뭐 잔존암이 있거나 치료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우리 환자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성규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호박당 있는 건 어떻게 하죠? 당분은 먹지 말라는 말 많아서 물어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호박당 당 맞죠? 어느 정도 우리 호박 이제 단 거, 우리 단호박 이런 거 먹으면 상당히 달고 익히면 더 달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보셨는데 양을 줄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호박에 여러 가지 좋은 항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성분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당분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조절하셔야지 뭐. 그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쌍래님께서 보내주신 게 또 있네요. 어떤 호박이든 다 좋은 건가요? 호박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호박도 이렇게 칼라가 있는 게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안에 호박 안에 쪼개고 나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있잖아요. 이런 호박이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안에를 쪼개보면 하얀 것보다는 조금 컬러가 있는 게 보면 베타카로틴도 많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고, 그래서 단호박이나 아니면 또 늙은 호박들 보면 노랗잖아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이 되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환자들 와가지고 아니 나보다 도대체 뭘 먹으려나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약간의 단맛을 우리 환자분들이 원하죠. 제가 전번에 우리 환자 있는 데서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럴 때 같은 다양한 좋은 우리 항암 성분도 먹으면서 약간의 단맛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호박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컬러가 있는 호박을 드신다면 더 좋겠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민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도 섭취 괜찮나요? 하루 적당량이 어떻게 되나요? 블루베리는 우리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좋아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호르몬 논쟁에서도 그렇게 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하루에 적당량이 어떻게 되나고 하는데, 뭐든지 적당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 보다도 뭐 우리 알맹이를 돼 있잖아요. 저는 보통 먹으면은 한 10개 그래서 뭐 한 15개 정도까지도 먹거든요. 그래서 뭘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다 해서 그걸 갖다 우리 몸에다 다 흡수해갖고 다 받아들이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 자주 나눠서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식후에 약 복용하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식후 30분 후에 약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그 약 먹는 게 사실 그래요. 식후 먹는 약, 식전 약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식전 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음식하고 섞였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개 식전에 먹는 약은 식전이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식후 약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 밥 먹자마자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간을 한 30분 있다가 먹는 게 좋으냐?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약은 식후 3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식후 30분이라면은 약을 못 먹고 까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막 먹고 약 먹어버리면 될 건데, 그런데 30분이면 밥 먹고 나서 다른 거 활동하다 약 먹는 거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식후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0분이라는 것은, 식후 30분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부터 지켜온 룰이었거든요. 여기에 어떤 30분에 꼭 먹어야 된다는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물 마시는 거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물은 보통 음식을 먹고 30분 있다가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에서 위산이 강한 위산 상태에서 우리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셔버리면 위산이 희석이 돼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30분 후에 이게 물을 마시라 하니까, 그렇다면은 약을 뭐 그때 먹는 게 좋겠는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30분 후에 이렇게 약을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약을 무조건 30분 후에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홍주민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비트 주스 즐기는데 60대는 신장에 부담 준다 해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트라든지, 비트뿐이 아니죠. 뭐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뭐 바나나, 이게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비트도 칼륨이 많죠. 근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이때 꼭 받쳐줘야 될 부분이 신장 기능이에요. 신장이 나쁘게 되면 오히려 칼륨이 신장에서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칼륨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칼륨이 많은 음식을 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60대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60대라든지 이게 나이가 먹게 되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럴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액 검사를 하시면, 요즘에 우리 암 환자분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신장 검사 하거든요. 따라가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 내에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드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장 기능의 크레아틴이라는 걸 검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이것을 걸러내는가, EGFR이라는 검사를 같이 데이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 60 이상이면은 충분히 걸러내는 힘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서 괜찮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되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우리 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안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내가 불안해 하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불안하지만은 밖에 내색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아무 씩씩해 하지만 어느 한쪽 구석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요. 암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본인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은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불안감을 이렇게 긍정적인 치료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우리 외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나 국내 사례나 그리고 여러 외국에 있는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불안감을 불안으로 갖지 말고 이 불안감을 치료 의지로 바꾸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냥 불안하다 생각하면 더 불안해지죠. 나중에 공포감까지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데를 가버려요. 그거 막 깊이 막 파고 들어가 버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럴 때 불안감은 어떻게 떨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가능한 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가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환자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불안감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불안감을 되게 나만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감을 이기고 치료해갖고 잘 된 사람들이 많다.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한 75% 돼요. 그럼 4명에 3명은요, 암을 그냥 앓고 지나간 병이에요. 그럼 나도 어떻게 적은 부류보다는 4분의 3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4분의 3에 들어간 이 사람들 다 불안감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다 잘 이겨냈다는 거죠.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그 생각하세요. 이 불안감은요, 이겨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거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4명 중에서 3명이 다 이겨냈는데, 그럼 나도 그리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치료하면 내가 여기까지는 알겠네, 그 다음은 모르겠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면서 항상 가끔가다 뿌듯한 이런 기분이 뭐냐면, 환자가 막 불안감을 가지고 왔을 때 저하고 한 2시간씩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갈 때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뭔가가 내가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불안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살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이제 큰 보람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근데 그런 이 불안감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안 가고 부정적으로 간다면요, 그런 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암에 특히 불안감은요,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도대체 내 앞이 눈으로 봐서 지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겁나거든요. 우리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에요. 터널 좀 끝을 좀 봤으면 되겠어요. 터널 끝에 빠져나갔을 때 뭐가 있는지 보면 내가 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상황인데 저 끝에 뭐가 있는가 좀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 가르쳐 준 사람들 저 끝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 끝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불안감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환자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환자분들 정말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요, 이 불안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됐고요. 항상 긍정적인, 우리 생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꼭 삐딱하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다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가야죠. 못 가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꿔야죠. 바꾸는 건 내 스스로 못해. 그럼 남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심리치료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를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은요, 저 끝에 뭐가 있는 게 조금씩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길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뭘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면은 암에 대해서 좀 알고 내 암에 대해서 특히 알면은요, 이 방향이 맞는 게 저 방향이 맞는지 조금 내가 방향을 잡아요. 나는 나한테 나침반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 환자분하고 같이 있는 암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느 정도의 치료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서 불안감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불안감을 떨치면 돼요. 그렇지 무턱대고 불안감을 떨치려고 불안감 안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문가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저는 공부 좀 하세요. 암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남한테 도움을. 병은 알리라고 그랬어요. 병은 대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감춰요.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감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병은 알리라고 그랬어요. 특히 암은 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환자가 오셔서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떤 이상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만은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좀 주변에 대해서 좀 물어보죠. 아니 창피해서 어떻게 물어봐요? 그 창피한 거 하나 때문에 본인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누구한테만 물어봐서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알림으로써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넓어져요. 남이 안 것을 내가 몰랐지만 남이 안 것은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셨던 분, 이분이 아마 공통적인 우리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이 내용이 다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